전남일보가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직격 토론 프로그램 화심탄을 시작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5년이 됐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일을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 자리에 그 이른바 세월호 세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학생들이 나왔습니다. 참사 당시 느꼈던 감정과 생각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화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월호 당시 지금 몇 학년이었어요? 먼저 소연 씨부터. 저는 중학교 3학년이었던 파릇파릇하게 꼬맹이였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몇 학년이에요? 지금은 이제 대학교 2학년 재학 중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저는 지금은 25살이고 예.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이고요. 예. 당시에는 20살이었고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1학년. 예. 우리 동현군. 저는 지금 대학교 4학년인데 그때 세월호가 일어났을 때는 1학년이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이었고요. 네. 예. 자, 세월호 그 사실을 맨 처음 접했을 때 어떤 생각 들었어요, 먼저? 저는 일단 세월호라는 그 배를 처음 접했을 때가 예. 사회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세월호가 배가 침몰했고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구출되었다고 사회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이제 종례 시간에 핸드폰을 가져가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예. 이 났던 뉴스랑 사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다른 걸 이제 알게 되었어요. 네, 저는 그때 20살이었는데 원래 대학생은 거의 수업 시간 때도 수업을 진행을 많이 하는데 예. 워낙 큰 사건이다 보니까 오전 수업 때 교수님께서 그 속보를 보여주셨었어요. 근데 분명히 다 구출됐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예. 학교 마치고 집 가는 길에 핸드폰으로 이렇게 봐보니까 상황이 달라져 있어서 무척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단원고 2학년이면 후배 또래고 선배 또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그 기성세대가 느꼈던 거하고는 그 다른 어떤 감정적 이입이 있었을 것 같았는데 어땠어요 그때? 네, 저는 당시에 예. 제가 학교에 단원고등학교 재학생의 가족이었던 친구가 재학 중이었는데요. 친언니가. 아, 친언니가? 예. 네. 내 친동생이 될 수도 있던 문제, 내 가족한테 있을 수 있는 문제 혹은 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많이 마음이 동했던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좀 그 상당히 좀 그 요동쳤다 이 말이죠. 네, 예. 그 친구 걱정이 많이 됐었고 예.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세월호 사건의 거의 얼마 전에 대학교 MT에서 화재 사건이 있었었는데 그렇죠. 담양했던가 뭐 그런 사건이 있었고 네. 그 전에는 경주에서 또 그 오리엔테이션에서 큰 사고가 있었고 그랬죠. 네. 그런 사건들이 있는 지 얼마 안 됐는데 연달아서 일이 많이 일어나서 세상이 너무 위험하고 무섭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소연 씨 같은 경우에는 그때 중학교 3학년 재학이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그 가슴에 다가서는 게 좀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그때? 사실상 이제 어린 나이여서 예.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따지는 것보다는 예.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의 오빠일 수도 있고 언니일 수도 있고 그렇죠. 주변의 지인일 수도 있고 하는데 이런 그런 분들이 이게 당했다는 게 너무 어려서 감정에 너무 휩쓸려서 매일 이제 학교에서 울고 틈만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 세월호 세대인데 그때 당시 기성세대들이 제시하는 방향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대형 사고가 났다 이런 그 시각도 있었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그 말을 다른 학생들이 숨진 그 사실을 접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었을 텐데 어땠어요 그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부모님 말, 선생님 말, 어른들 말 잘 듣는 게 최고라고 배우고 자라서 예.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어도 아마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전문가고 그렇죠. 어른이니까 가만히 있으라는데 또 어설프게 움직여서 다칠까 봐 그럼 또 나중에 엄마한테 혼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다시 그 세월호 배 같은 상황이 온다 해도 전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학생들이 지금도 그럴 거예요 아마. 네. 그렇죠. 소연 양은?
저도 그때 친구들이랑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해봤어요. 이 네. 말을 따라야 하는지. 일단 저희 학생들 사이에서는 되게 혼란이 많이 왔어요. 분명 우리를 가르치는 교육자 혹은 배에서는 선장 아니면 학교에서 선생님과 같이 예. 책임자의 말을 따라야 한다 배워왔고 또 우리 그 중학생 신분보다 더 전문적으로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을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었는데 오히려 말을 따랐다가 더 큰 화를 불러일으켰던 걸 저희가 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우리는 그런 책임자의 말, 전문가의 말을 따라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되게 혼란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회의적인 생각도 많이 들을 수밖에 없고. 네, 맞아요. 미디어에 대한 불만도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때 당시 뭐 미디어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기억나는 건 뉴스에서 이제 다른 미디어랑 비교해서 누구보다 먼저 속보를 내보내고 예. 또 이슈를 끌어서 보도하려고 너무 자극적이게 보도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예. 제일 기억이 나는 게 뉴스에서 아이들의 보험 가입 그걸 이야기하면서 보상금을 얼마씩 받을 수 있다 얘기했던 거랑 또 그때 민간인 잠수부 홍가혜 씨라는 분이 엄청 예, 이슈였는데 그 분이 뭐 허언증이다 뭐 하는 악의적인 보도들이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건 솔직히 그 뉴스를 기다리는 시청자 입장에서 알고 싶지 않은 정보거든요. 그렇죠. 예. 너무 이슈를 끌려고 미디어들이 요즘 말로 TMI, 투머치 인포메이션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언론사에서 어떤 잘못된 관행일 수도 있는데 매뉴얼이에요. 사건 사고 보도를 할 때 그걸 어린 학생들이 대형 참변이 났다는 걸 먼저 그 비중을 높게 생각했다면 그런 식으로 안 갈 텐데 보통 어떤 사고가 나면 사람들이 관심을 끌게 하는 대목도 뭐냐면 이 사고가 났으면 저 사람은 피해 보상을 얼마나 받을 건가라는 것도 궁금해할 거라는 게 그냥 기본 매뉴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매뉴얼대로 보상금이 얼마냐 이렇게 가는 거고 자극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또 너무 유족들이 밀착해서 네. 취재하고 이런 부분들 현장에서 그 취재하는 기자들은 대부분 5년차 미만들 사건들 뭐 이런 친구들인데 일선에서 일하는 그런 기자들은 세월호 참사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저 유족으로부터 어떤 걸 끌어내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가 변화한 것 같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론사의 취재 관행 시스템이 크게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비판을 받아야 마땅한 것 같고 자잘한 부분을 가지고 속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디어도 이후에 여러 가지 좀 반성을 많이 했죠. 세월호 참사의 그 원인들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들 그다음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어떤 국가 시스템의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꼈던 세월호 참사의 원인들을 한번 되짚어보죠. 자,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그 원인들을 둘러싼 얘기들이 참 많았어요. 큰 참사라는 것은 그 사회의 모순의 어떤 또 다른 표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세월호 참사가 나왔을 때 이 원인이 뭘까 이 부분을 키워드로 잡았을 때 아까도 적어 봤던 것처럼 탐욕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세월호 참사가 나왔을 때 탐욕이란 그 주제로 한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출간이 많이 됐어요. 외국 책도 마찬가지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과연 세월호 참사가 있었을 때 생각해 봅시다. 날씨가 안 좋았어. 근데 무리하게 출항을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하루 딜레이하고 출항을 취소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세월호 선사 측의 비용 그게 먼저 생각됐겠죠. 이상에 따른 그 출항 안 했을 때 부분들. 그다음에 세월호가 난 이후에 발생한 원인 중을 따져 보니까 과정 문제가 나왔잖아요. 지나치게 세월호가 감당할 수 있을 것보다 그 범위를 넘어선 화물을 실었다는 부분들. 조금 더 앞서서 가보면 세월호라는 배를 일본에서 들여왔는데 증개축 과정에서 세월호의 복원력을 감안하지 않고 화물을 더 많이 실을 수 있게 세월호를 개축했다는 부분들. 그래서 저는 탐욕이라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가장 큰 원인을 찾자면 그냥 세월호 사건은 천재지변이다.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국가의 재난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이렇게 국장님처럼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뭐 무사 아니란 태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대형 참사로 사건이 커졌기 때문에 초기에 좀 대처를 잘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큰 사건이 안 됐을 텐데 미흡한 초기 대처에 문제가 있는 뭐 무사 아니란 태도라고 생각해요. 소연 양은?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예. 우선 이렇게 앞서 말했듯이 탐욕, 돈과 관련해서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다른 한 가지는 초기 대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때 당시에 그 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할 때 한 학생이 이상함을 느끼고 112로 전화해서 이렇게 신고를 했다고 해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경찰은 그 학생에게 위도와 경도를 되물어가지고 이런 신고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거를 좀 딜레이 시켰고 또 이거를 한참 후에 그 세월호 배에 다가갔지만은 이 기울어지지 않아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곁에 떨어진 사람들 먼저 구하느라 이 이른바 그 골든타임이라고 불려지는 황금 시간을 놓치게 된 거잖아요. 이런 초기 대응에 있어서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이게 좀 더 크게 더 일으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현 씨는? 저는 딱 잘라서 키워드로 말씀드리자면 무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책임? 뭐 세월호 참사 당시 그때 성장이었던 이준석 선장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때 즉각적인 대처를 못해서 뭐 이게 초기 대응이 늦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정부의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죠. 예. 사실 이렇게 말하면서 제 자신도 얼마나 그 사건에 책임감을 느끼고 누구의 탓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 스스로도 의문이고 그런 점들이 약간 고민이 됩니다. 너무 멀리 갔네. 저 본인까지 기책 사유를 이야기한다는 근데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약간 저도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와서 다시 되짚어보고 또 그때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어떤 부분이 가장 고쳐야 했을까? 나라 시스템에서. 여태까지 국가는 국민과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가장 고쳐야 되는 시스템이 저는 국민과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런 거의 일환으로 최근에는 그 국민청원 시스템이 생겼잖아요.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은 5년 사이에 잘 바뀌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중학교 3학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회 구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할 틈이 없었어요. 일단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에 그 질문에서는 잘 모르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최근 1, 2년 전에 그 화재가 났었는데 건물에서 뭐 비상구를 원래 막으면 안 되는 법이 있는데 비상구를 막아버려서 그 화재에 탈출하지 못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건물 그 겉에 제재를 좀 더 값싼 걸 써서 불을 좀 더 키우게 하는 그런 재료를 사용한다던가 이런 점에 있어서는 아직 미지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초기 대응이나 이런 부분은 좀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이제 엊그제 그 강원도에서 불이 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불이 엄청 크게 난 건데 강수로 치자면 뉴스케어에서 송정역까지 거리 정도 크기라고 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초기에는 이제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빠르게 진압이 됐다고 해요. 그런 이유를 보면은 3분 만에 이제 소방차가 출동을 하고 전국적으로도 이번에 바뀌어서 바로 출동하게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국가 시스템이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단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 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이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대안을 이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그 소연이 혹시 초기 대응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얘기한 거였어요?
일단 앞서 말했듯이 뭐 성장 같은 경우는 그거 일단 제쳐놓고 해경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위도 학생에게 위도나 경도를 물어봤다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고 그거를 즉각적으로 신고 처리를 안 했대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서 처리를 했고 해경에 다가갔는데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좀 심각성을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경찰이 그런 적 있었잖아요. 이렇게 성폭력 당했다고 신고를 했는데 어디냐? 성폭력 당한 거 확실하냐? 오히려 몰아가지고 결국에는 안타까운 죽음으로 가게 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경찰들이 물론 허위 신고가 이렇게 많아서 그런 의심이 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은 좀 더 자세하게 해서 가고 대응을 하고 빨리빨리 해결하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라는 의도에서 초기 대응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드는 생각이 그러면은 신고해서 이제 소통이 어느 정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 사실 정부의 탓이나 어떤 그 누구의 사람 하나 탓으로 말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진짜 방금 그런 소통이 문제라고 한다면 그거를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 문제인 거잖아요. 저는 사실 이렇게 국가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당시 그 초기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당시 그 지방에서 내세웠던 대안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다이빙벨. 그 다이빙벨이 이제 지금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나왔는데 근데 그때 이제 안 된 이유가 그때 경찰이랑 막 지방에서 이런 거 막 허락받고 해야 된다고. 그렇죠. 엄청 그리고 싸웠지. 홍가의 그 팀장님이 뭘 한다고 막 하면서 약간 무시하는 그런 게 경향이 있었대요. 실제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그런 말을 했었고. 근데 그런 지금 어떤 그 조직 체계 같은 것도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로 이제 인양 작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때 이제 크레인을 갖고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끌어올리는데 흥분하지 말고 끌어올리는데 시체 유실이나 파손 같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혹시나 살아있는데 그 친구들에게 어떤 그 생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런 막 갖가지 이유들 때문에 안 된다. 사실 이거는 국가의 문제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원칙주의죠, 원칙주의.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 이렇게 요청을 해서 큰 크레인을 갖고 온다거나 다이빙 벨이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효과가 있고 또 전문적으로 가능성 있는 대안이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대통령 명령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이 과정을 마련을 해줬어야 했는데 그런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대안을 바로 마련해주지 못한 것? 저는 그것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도 하는데 이런 매뉴얼들이 기본적으로 있었겠죠. 네. 근데 한 번도 우리가 그런 걸 실제 적용해본 경우가 거의 없었겠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왕좌왕.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어떤 큰 일이 있었을 땐 항상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대체로 우왕좌왕했던 것 같아요. 국민을 구제해주고 도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울타리 같은 역할을 잘 못 해내지 않았나 그랬죠. 생각해요. 저는 사실 각 개인의 역할을 더 중점적으로 다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세월호가 사건이 일어난 원인들 여러 가지를 보면은 자신의 역할에 집중하지 못한 거잖아요. 선장이 자신의 배를 책임져야 하지만 오히려 자기 먼저 떠나는 모습이 있었고 약간 이런 것처럼 자기가 맡은 역할에 충실하지 않아서 그런 걸 봐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신 걸 들어보니까 이 국가의 역할이라는 게 결국은 이 개개인의 그 역할을 이렇게 책임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서포트 해주는 게 또 하나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방금 들긴 했어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그때 한 소설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광장에서 조울증을 느낀다고. 그러니까 큰 주제에 대해서 이건 잘못됐다고 울분을 터뜨리고 그냥 가슴이 좀 그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이 오는데 집에 돌아오면 우울해진대요. 왜? 내 주변에서는 바뀌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광장에서 조증을 느끼고 집 근처 골목길에서 우울증을 느낀대요. 조울증을 느낀대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에서의 어떤 불합리한 부조리는 그대로 있는 것인가? 그걸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그냥 가감 없이 느낀 부분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사실 저는 옆에 두 친구와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랑 행동 양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고 우리가 윗사람들 탓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걸 좀 더 말 바꿔서 말하자면 사회가 개인에게 하나하나 맞춰줄 수 없듯이 사회에 나와 있는 정책들을 개인이 이제 잘 찾아서 우리가 맞춰서 이제 바뀌고 행동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어떻게 보면 정부나 국가 입장에서 모든 개개인의 하나에게 맞춰서 정책을 펴줄 수는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고 우리의 눈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모습도 바뀌어져 보일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똑똑한 힘이라니까. 아, 감사합니다. 사회에 맞춰야 한다. 이 개개인이 그 제도를 찾아서 맞춰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처음 들었을 때는 되게 위험한 생각이라고 드는 게 그 정치 어쨌든 간에 제도들은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정치인들이 만든 건데 그 정치인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든 제도들마저도 우리가 맞춰야 하는 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그래도 목소리를 많이 내야 되는데 또 사회 분위기가 20대들이 너무 좌절해가지고 목소리를 낼 힘은 있는데 굳이 내가 목소리를 내도 이게 반영이 될까 하는 그 어떤 좌절감, 이런 무력감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넓어지는 것 같아서 그 기성세대로서는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부모님들이 하란 대로만 학원 다니고 공부 시키는 대로만 하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야 너희들은 모범생이야 이런 말 듣고 자라니까 목소리 내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건 진짜 우리가 그런 부분이 조금만 없어졌더라면 진짜 우리가 하고 싶었던 말 오늘도 우리 딱 이렇게 하는 말 진짜 많은데 이렇게 목소리 낼 수 있을 만한 공간도 많이 없었고 물론 이제 전월부는 좋은 공간이 생겼지만 네 진짜 소연이 말대로 제가 이제 사회에 나와 있는 정책들이 어떤 의도로 나와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이제 우리가 개인에 맞춘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분명히 이제 그런 것도 하나하나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것이 맞는 정책인지 본 다음에 이제 맞추는 것이지 만약에 그게 잘못됐다 무조건 분명히 말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인 거고 시민의 역할인 거고 그렇게 사회를 바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세월호는 재난이었고 뭐 천재지변이니까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는 그렇죠. 있을 네. 거라 생각하지만 네. 여기저기서 세월호를 잊지 않고 사람들이 기억하고 또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제도적인 개선을 많이 해냈으니까 그때 같은 대형 참사가 되진 않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 세월호 영화를 봤는데 생일 네 봤는데요. 네, 평일인데도 사람들이 관객이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이렇게 잊지 않고 기억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는다면 뭐 그렇죠. 반복되지 않고 앞으로는 뭐 살만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말한 것처럼 자연재해니까 그러한 상황은 올 수 있지만 대처는 확연히 다르고 정부의 대응도 앞으로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전한 양식을 가진 시민으로서 보다 더 참여하고 시민의 역할에서 충실했으면 앞으로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전남일보 허심탄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